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Five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00번째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위크 1에 대한 리뷰 그리고 위크 2에 대한 프리뷰 그리고 이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이 해답을 조금 소화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제 1부에서는 위크 1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재밌는 경기도 많았고 좀 실망스러운 경기도 많았던 이런 위크 1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100번째 시즌을 맞는 첫 주였기 때문에 네. 많은 팬분들이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보셨을 텐데 네. 한 절반 정도의 경기는 사실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뤄보겠지만 뭐 그래도 네. 어쨌든 NFL이 시작했다라는 데 정식으로 일단 그렇죠. 시작했다라는 데에서 많은 팬들이 어쨌든 상당히 좀 흥분할 만한 네.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막이라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은 위크 1인데요. 먼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어스 구단주 할머니의 내레이션과 함께 100번째 시즌 첫 번째 경기 이제 개막전이 거행이 됐는데 참 사실 이 시작 전에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방패와 방패의 대결이었어요.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패커스는 수비가 이렇게 강한 팀은 아니었죠. 네. 예년만 해도 보면은 이제 공격이 항상 이렇게 팀을 끌고 가면 수비가 그걸 받쳐주지 못해서 까먹는 느낌.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 첫 번째 경기를 보면 완전히 좀 반대의 느낌이었어요. 네. 수비가 팀을 계속 끌고 가는데 공격이 막판까지 터져주지 않는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개막전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카고 베어스의 수비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수비가 더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두 명의 쿼터백 에런 로저 선수가 1쿼터 최악의 연기력을 보여준 데 반해서 2쿼터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반면 미첼 트루비스키는 거의 소름 돋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구별로 예측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트루비스키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맷 내기 체제에서 또 한 해 이제 지나면서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시스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졌을 거다. 네. 그래서 계속 어쨌든 러닝 커브로 봤을 때 좀 더 이제 개선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작년 막판에 보여줬던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고 그런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한 오프 시즌 전체를 이제 좀 이렇게 좀 연습을 하면서 많이 그 페이스대로라면 많이 발전했겠지라는 네.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은 어쨌든 뭐 시즌을 다 봐야겠지만 개막전에서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활용 점정은 이 친정팀의 비수를 꽂는 에이드리안 아모스의 인터셉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에이모스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패커스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패커스가 자유계약 선수로 데려왔던 3명의 수비수들이 다 한 몫을 해줬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에이드리안 에이모스가 경기를 이제 확정짓는 인터셉션을 엔드존에서 그렇죠. 인터셉션을 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줬는데 이 에이모스 말고도 이번에 2명의 패스러셔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죠. 이제 프레스턴 스미스, 그다음에 자데리어스 스미스를 데려왔는데 이 두 선수가 경기 내내 트루비스키를 압박하면서 상당히 막강한 패스러시를 가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에이모스까지 해서 3명의 새롭게 영입된 그 수비수들이 경기를 사실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직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이제 그 패커스가 2010년인가요? 그때 이제 슈퍼볼 45를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수비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 수비가 계속 안 좋아서 에런 로저스가 이끄는 공격을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팀이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왔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에 플레이오프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수비가 반대로 팀을 좀 이끌지 않겠느냐. 그래서 팀이 플레이오프를 이끌 정도의 전력이 됐다라는 내용까지도 막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패커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경기였고요. 수비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뭐 한 경기로서는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수비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공격을 좀 보자 그러면 사실 그린베이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또 약간 이제 시즌 전체를 보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너무 부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쿼터에서 터치다운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닝 포인트가 됐는데 네. 그 하나의 터치다운 했던 그것도 보면 롱패스 하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미 그램한테 연결됐던 터치다운 패스도 보면 사실 패스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 지미 그램이 농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리바운드 잡듯이 네. 공을 상당히 공중에서 수비수 앞으로 가는 공을 잘 낚아채서 터치다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터치다운도 운이 좋게 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에런 로저스 그다음에 그린베이 패커스의 공격력은 아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에만 해도 사실 굉장히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그렇죠. 경기력을 보여줬던 에런 로저스였는데 1쿼터가 마이너스 12야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쿼터 시작과 동시에 이제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에런 로저스였는데 역시나 그래도 이 투미닛 워닝 이후에 뭐 이제 백핸드 셔블 패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클래스를 엿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에런 로저스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라는 것들이 좀 틈틈이 보이긴 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에런 로저스 입장에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과 어떤 그 시스템에 이제 다시 한번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까지 에런 로저스가 이제 선호했던 리시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랜달 캅이라든지 네. 그 이전에는 이제 졸디 넬슨이라든지 이런 본인하고 일정 시간을 쭉 거치면서 손발이 잘 맞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포트가 잘 맞는 이런 리시버들하고 이제 계속 공격을 중점적으로 풀어가고 네. 그게 본인하고 이게 레포트가 형성이 안 된 리시버들은 사실 오픈 리시버인데도 공을 안 던지는 경향을 보였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조디 넬슨이라든지 랜달 캅이 다 이미 다른 팀으로 옮겨가거나 이제 넬슨은 은퇴도 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과 계속 이제 레포트를 형성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딱 형성된 선수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데반테 아담스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는 아담스를 집중 커버를 하면 다른 리시버들이 로저스하고 어떤 그런 이렇게 손발이 완전히 맞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수비에서의 허점이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는 다반테 애덤스한테 트리플 커버리지도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수비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나 상대방 이제 감독이 로저스의 그런 성향을 안다. 네. 그러면 이제 넘버원 리시버 아니면 그 넘버원은 아니더라도 좀 손발이 잘 맞는 리시버들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하면 네. 뭐 다른 쪽으로는 로저스가 잘 안 본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로저스가 극복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 로저스가 이제 뭐 다반테 아담스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나마 시간을 더 보낸 지미 그램 타이드엔드라든지 작년에 이제 한 뭐 신인 드래프트로 올라왔던 이제 그 발데 스캔틀링 이런 선수들은 이제 조금 이제 보고 공을 던지긴 하는데 네. 그 외에 아직 본인하고 익숙하지 않은 리시버들한테는 공을 잘 안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농구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포인트 가드들이 이렇게 몰고 가다가 자기가 익숙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패스를 해주고 이런 경향이 약간 있는 건데 수비를 분산시키고 수비수들한테 어쨌든 그 더 어렵게 이렇게 공격을 펼쳐가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로저스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 발데스 캔틀링이나 이 제로니모 앨리슨한테 패스가 갔을 때 이 선수들이 공을 못 잡았을 때 이 에런 로저스의 표정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 약간 이런 표정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이제 찍히고 나면 네. 로저스가 공을 잘 안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제 발데스 캔틀링하고 작년에 같이 입단해서 이제 세인트 브라운 선수 있잖아요. 네. 이코니미언 세인트 브라운. 그렇죠. 네. 이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선수가 이제 노틀담에서 입단을 한 선수인데 이런 뭐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로저스가 본인하고 손발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공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로저스하고 이렇게 좀 맞춰야겠다. 코드를 네.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에 작년까지 감독으로 있었던 이제 마이크 맥카티 감독이 사실 이제 저희가 전에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맥카티와 에런 로저스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맥카티가 그래서 감독으로서 플레이를 콜인하면 마음에 안 들면 에런 로저스가 바꿔버리는 네. 이런 거를 뭐 종종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신인인 세인트 브라운이 목격을 하면서 갈등을 하는 거죠. 감독이 부른 콜을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허들에서
그 에런 로저스가 바꾼 플레이대로 내가 해야 되느냐. 사실 이제 리시버 입장에서는 플레이가 바뀌면은 뛰어야 되는 라우트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게 순간적으로 갈등이 될 텐데 로저스가 뛰라는 대로 해야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좀 로저스를 눈치를 보고 내가 만약에 잘못 뛰면 로저스가 나한테 공을 안 주겠구나 라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로저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그 리시버들을 좀 더 포용하고 그 공격의 그 다양성을 좀 이렇게 좀 확보해 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라우트를 또 뛰는 다양한 리시버들을 네. 계속 보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공격 패턴을 가져가야 된다. 본인하고 이제 레포트를 계속 이제 다른 리시버들하고도 맞춰가야 된다. 네. 라는 게 좀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에런 로저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잠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미첼 트루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날 경기에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3득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날 이 시카고에서 벌어졌던 경기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카고 컵스랑 이 미러키 브루스가 경기를 했는데 카일 슈와버가 혼자서 4타점을 기록했어요. 그 카일 슈와버는 그날 그랜드슬램 때렸거든요. 그렇죠. 이제 별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뭐 좀 야구 얘기니까 좀 그렇지만 베이브루스에 비교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뭐 비주얼이 뭐 비주얼도 그렇고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이날 마침 그러니까. 트루비스키한테 한 방을 매긴 격이 됐네요. 네, 참 미첼 트루비스키를 봤을 때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날 경기에서 트루비스키가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사실 이 그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열려 있는 옵션을 못 보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젊은 쿼터백이잖아요. 아직. 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보이는 특징이 그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패스러시가 들어와서 프레셔를 느끼면 상당히 당황을 하고 네. 평소에 하던 플레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날 딱 트루비스키가 그랬거든요. 그 자데리어스 스미스나 프레스턴 스미스 이런 패스러셔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사실은 상당히 당황하고 패스가 정말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이면 네. 이제 상대편들이 꼭 이제 뭐 그린베이 패커스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상대하는 팀들도 분명히 이제 이렇게 패스러시 중심으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트루비스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제 패스러셔들을 대처할 거냐라는 네. 것이 이제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날은 정말 패스러셔들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의 드라이브에 딜레이 업드 게임이 2번이나 나오기도 했고 정말 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과연 이 선수가 어떻게 이 패트릭 마홈스 앞에서 뽑혔느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현지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마홈스가 이제 10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베어스만이 아니라 많은 팀들이 실수를 범한 거긴 하죠. 에런 로저스도 24번째인가요? 이렇게 뽑혔으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기회를 놓친 팀들이 많은 건데 뭐 사실 쿼터백이라는 포지션도 그렇고 어느 포지션은 마찬가지지만 대학 때 봤던 것만 가지고 프로에 와서 그대로 그게 이렇게 그 포텐이 그대로 터치는 그렇죠. 경우는 많지는 네.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를 보고 이제 현지에서는 이제 크랩슛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크랩스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사위 던져서 하는 게임. 그러니까 그냥 확률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쿼터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니면 돈인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뭐 트루비스키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라고 아직 판단할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근데 동기들인 이 마홈스나 왓슨이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 기량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이제 하고요. 사실 마홈스하고 비교하면 이제 좀 언페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마홈스는 지금 이제 뭐 리그 정상의 쿼터백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트루비스키만 놓고 봐도 이날 경기에서 많이 부진했는데 저는 이제 이날 트루비스키를 보면서 사실 누가 생각이 났었냐면 제럿 거프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럿 거프도 그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플레이를 잘 하다가도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시즌 막판에 트루비스키도 맷 내기가 이제 그 주입하는 플레이들을 나름 잘했었거든요. 특히 RPO를 잘 하고 했었는데 제럿 거프가 당황하는 모습들이 언제였냐면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막혔거든요. 그래서 작년 경기에서 특히 이제 베어스하고 했을 때, 네. 뭐 이글스하고 했을 때 이럴 때 패스러셔들이 들어오면 제럿 거프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트루비스키의 모습이 딱 그걸 연상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쿼터백들은 확실히 이제 어떤 그 작전 수행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커가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본인이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서
패스러시가 들어오면 그거를 피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제 플레이가 브레이크다운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트루비스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마홈스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이제 둘의 어떤 그 프로로 와서 성장 단계를 보면 레벨은 사실은 좀 이제는 좀 다르고요. 네. 트루비스키는 그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아직은 좀 가야 될 길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트루비스키에 대한 얘기를 잠시 조금 더 드리자면 이 선수가 이제 2017 드래프트 전체 2번에 이제 지명이 된 선수인데 원래는 이 시카고 베어스가 트레이드업을 세 번째 픽을 갖고 있었고 이 두 번째 픽을 트레이드업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49ers와 이제 이 드래프트 픽을 그렇죠. 바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 3번이랑 3라운드 67번, 4라운드 111번이면 3라운드, 4라운드에서 상당히 좀 높은 이 드래프트 픽이잖아요. 이거를 1라운드 한 픽을 올리기 위해서 바꿨는데 이때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지미 가로폴로를 트레이드로 데려가면서 사실상 이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을 생각이 없었다라는 게 뭐 어쨌든 그 사후에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시카고 베어스가 이 선수를 트레이드업해서 뽑은 건 정말 좀 희대의 삽질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좀 미친 장사긴 네. 하죠.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가벼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트레이드 다운에서 49에서 물론 이제 드래프트 픽을 더 많이 넣긴 했지만 트레이드 다운에서 이제 세 번째로 뽑은 선수가 솔로몬 토마스였거든요. 네. 솔로몬 토마스도 지금 프로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이제 버스트냐 아니냐라는 그렇지. 얘기를 지금 벌써 이제 들을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직 버스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트루비스키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둘이 뭐 누가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애매하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이 전에 이제 사실 이제 뭐 데니얼 존스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드래프트 때는 단장들이 그러니까 GM들이 단장들이 본인의 목줄을 내놓고 네. 본인의 한 해 뭐 한 해 한 해 그 성적을 가장 평가받는 그런 어떤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경기에서 스탯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GM들은 누구를 뽑았고 네. 그 선수를 뽑았고 못 뽑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데 팀 빌딩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쿼터백이죠. 네. 그런데 내가 이 선수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쿼터백이 없어질까봐 그 뽑을 기회가 없어질까봐 상당히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는 한 픽이라도 올려서 뽑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49ers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뒤로 돌아보면 걔네가 쿼터백을 뽑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뽑을 생각이었다면 마홈스나 디시온 왓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인가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래프트 직전에 이제 그 각 팀들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스모크 시즌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혼란시키기 위해서 나는 얘가 좋다, 난 얘가 좋다 이게 약간 거짓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스모크 시즌이라고 하는 거지 막 이게 안개 속에 이제 막 헤매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허위 소식들을 막 뿌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사실이야 알 수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시스템별로 필요로 하는 쿼터백이 다르기도 하고 쿼터백들 여러 명 중에 랭킹을 매기는 것도 이제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는 얘가 너무 좋은데 사실 상대편은 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랭킹이 낮게 매겨줄 수도 있는데 내가 얘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편도 좋게 봤을 거라는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한 픽이라도 올라가서 얘를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다급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감독들이 경기 중에 왜 저런 플레이 콜을 했지? 삽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이상한 플레이 콜링 그것도 감독들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절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GM들이 플레잉 필드는 드래프트다. 근데 거기서 단장들도 특히 이제 드래프트 할 때 보면 1라운드 같은 경우는 15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15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때 사실 하다 보면 어떻게 이런 트레이드를 했지라는 것들도 보면 15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구단의 단장이고 김민준 아나운서가 다른 구단의 이제 단장인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다. 우리 트레이드 하자.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이제 GM들이 얘기를 하다가 이게 15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얼추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니즈가 매칭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막 쫓기다 보면 시간이 쫓기다 보면 실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뭐 이렇게 수지가 맞는 장사가 아닌데? 라는 트레이드가 나오긴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였던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그 GM들이 협상을 오래 하다가 드래프트 픽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시간을 놓친 경우도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진짜 그냥 픽이 날아가죠. 날아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픽을 날리는 것보다는 네. 뭐라도 빨리 어쨌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저쪽에서 원하는 이게 어느 정도 니즈가 매칭이 됐다 그러면 드래프트 픽을 약간 어떻게 보면 네. 조금 한쪽으로 기우는 트레이드도 나오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드래프트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사실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팀들이 보는 이제 드래프트 때는 드래프트 픽 밸류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7라운드 마지막 순위까지 2라운드 2순위의 픽이 몇 점짜리 픽 이런 걸 쭉 보면서 서로 이제 팀들이 이제 밸류를 맞춰가면서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팀이 이제 좀 약간 블러핑을 하고 좀 이렇게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트레이드 픽의 밸류에 맞지 않게끔 더 얹어서 주는 거죠. 그러면 가끔씩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네. 것들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단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수를 꼭 데려가야겠다 싶으면 미치는 장사를 해서라도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왜 야구에도 포거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류거나라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유현진 거르고 나승현 그리고 포지 거르고 베컴. 네, 팀 베컴 이제 뽑을 그렇죠. 때 이제 얘긴데 그런 얘기 생기지 않을까. 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거트가 되는 거죠. 마홈스 거르고 트루비스키.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다행인 것은 그 8픽 차이가 나니까 뭐 아니면 3순위로 뽑았더라도 7픽 차이가 나니까 이게 픽하고 말고도 거른 팀들이 몇 개 있다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역사상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금 마건트가 되나요? 마거트죠. 마거트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이클 조단을 건너뛰고 샘 보이라는 선수를 뽑았던 샌안토니오 스퍼스. 당시 이제 84년 뭐 그때쯤인데 이제 NBA 드래프트를 할 때 전체 1순위로 하킴 올라주안이 뽑혔고 두 번째 픽을 가지고 있던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마이클 조던이 있는데 샘 보이라는 선수를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팀은 이제 특히 이제 샘 보이 이 선수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순위 바로 이어서 3순위로 시카고 불스가 이제 조단을 뽑았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마건 샘이 되나요? 하여튼 뭐 마건 보가 되나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는 샘 보이는 조던 거르고 보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거보. 근데 그 선수가 프로야구에서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비유가 되는데 누구든 조단 앞에서 뽑힌다 그러면 사실 그럼요. 바로 다음 픽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실 이제 트루비스키가 은퇴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마홈스가 역대 최고가 된다라고 그러면 근데 샘 보이의 운명은 그것 때문에 항상 그 퀴즈 프로에 나옵니다. 조단을 건너뛰고 뽑았던 선수는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샘 보이요. 네. 트루비스키가 그런 운명이 되지는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어찌됐든 뭐 이 두 팀 간의 이 경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수비가 강했던 양 팀 결국은 이제 수비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원래 이 경기를 이렇게 보기 전에 이제 예측할 때는 그 양 팀 공격력이 둘 다 괜찮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맷 내기 시스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베어스는 좀 이제 적응을 해갈 때가 됐고, 그리고 이제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이제 맥커티 시스템 하에서 되게 좀 공격이 부진했기 때문에 감독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에런 로저스니까. 그렇죠. 네. 맷 러플로 감독. 그다음에 이제 그 에런 로저스니까 진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런 로저스가 좀 더 그 자유로운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공격들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제 경기 막판에 스코어만 보신 분들은 1쿼터 끝났나? 라는 착각을 하실 정도로 10대 3의 경기.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 NFL 마지막 경기가 상당히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 첫 경기가
또 그런 경기를 시작했다는 맞아. 게 지난 슈퍼볼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3대 3이었잖아요. 상당히 재미없었고 저희도 이제 중계를 하면서 이게 이런 경기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저희가 네, 봤는데 맞아. 이 개막전도 보면서 에이 2쿼터 가면 3쿼터 가면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기 끝날 때까지 이제 10대 3으로 끝나더라.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전 시즌에 이 슈퍼볼 우승팀의 경기로 이제 개막을 하는데 100번째 시즌인 만큼 이 100번째 해를 맞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의 홈 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NFL 트렌드가 보면 프리시즌 4경기를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래도 그 4경기 다는 아니더라도 주전들이 어느 정도는 경기를 조금씩 뛰면서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고 특히 이제 세 번째 프리시즌 같은 때는 이제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서 이제 주전들이 한 하프타임 이후까지는 좀 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손발도 맞춰보고 경기력을 이렇게 좀 올리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부상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주전들을 아끼기 위해서 프리시즌 내내 안 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 팀이 상당수의 주전들이 프리시즌에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첫 번째 경기가 프리시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오지 않고 이 경기의 상당 부분이 전반전 상당 부분은 진짜 뭐 경기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네. 그런 모습들 좀 많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개막전이었고 첫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딥하게 다뤄봤고요. 이제 뒤에 경기들은 조금씩 이 중요도에 따라서 좀 나눠서 이제 배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10대 3으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했고요. 이제 이 테네시 타이탄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좀 저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경기가 좀 보기 쉽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평가로 특히 이제 브라운스에 대한 경기력에 대해서 평가로 한마디로 딱 이렇게 영어 단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슬라피. 그러니까 정말 경기가 엉망이었다라는 네. 얘기들 많이 했는데 제가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팬분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 도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한 그렇죠. 시즌. 거기에 이제 개막전, 네. 특히 홈 경기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개막전이 너무 볼 게 없었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진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먹을 거 없다.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브라운스의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너무 진짜 그 정신력이 좀 해이했다. 네. 그래서 이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페널티만 무려 18개, 그렇죠. 18개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이 페널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력의 차이거든요. 네. 선수들이 사실 다 같이 맞춰서 대응을 갖추고 하는 그런 어떤 경기에서 동시에 출발하고 이런 경기인데 페널티가 18개 나왔다 그러면 팀이 그만큼 이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지 못했다. 정신력이 해졌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 페널티들도 그냥 뭐 홀딩 이런 거 아니고 뭐 unnecessary roughness 아니면 뭐 unsportsmanlike conduct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페널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멘탈리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력이 너무 이렇게 사실 해이해진. 그게 이제 뭐 시즌 중반부 뭐 이렇게 뭐 지쳤을 때도 아니고 딱 이제 준비해서 나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야 할 개막전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게 되게 실망스러웠던 네. 거죠. 그리고 또 어쨌든 나왔던 그런 어이없었던 장면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엑스트라 포인트를 못 넣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필드가 이날 인터셉트를 3개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인터셉트 3개 말고도 상대편이 놓친 인터셉트가 2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실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메이필드가 이때 인터셉트가 이날 5개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하나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메이필드가 세이프티도 당했었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halftime 직전에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못하고 그다음에 오델 베컴 주니어가 공을 잡고 사실 이제 클락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 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뛰는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이거는 진짜 집중력, 네. 정신력이 너무 해이해졌다라는 모습들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 경기를 잘하고도 지면은 그래도 뭐 괜찮았다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일단 너무
좀 이렇게 좀 어이없는 실수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들이 일단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규율이 좀 잡혀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따 뭐 나중에 이제 세인츠 얘기를 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팀의 규율이 잡혀있고 안 잡혀있고의 차이가 이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번 이 첫 번째 주차에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팀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막 프리시즌 4경기 중에 하나도 이제 안 뛰는 선수들이 많은 이런 트렌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데 네. 첫 경기가 이제 프리시즌 경기 같은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브라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도시 전체가 엄청난 기대를 갖고 맞이한 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프리뷰할 때 지구별로 프리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초반의 그런 기대감을 계속 잘 이어가려면 그리고 이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초반 몇 경기가 되게 중요하다. 네. 아니면 거품 꺼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경기에서 경기를 패한 것만이 아니라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력. 그리고 특히 기대했던 선수들, 이제 메이필드라든지 오델 베컴이라든지 이런 팀을 이끌어가야 될 스타급 선수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이제 메이필드를 보면서 이날 보면 약간 좀 해이해진 모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 메이필드가 너무 혼자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더 큰 플레이를 찾아서 약간 패스를 안 하고 좀 헤매고 그리고 패스를 할 때가 없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색을 당해서 그냥 그 플레이를 마무리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좀 이렇게 플레이를 뭐라도 좀 해보기 위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헤매다가 더 큰 색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사실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메이필드가 좀 부담감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본인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받는 만큼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내가 플레이를 해야지라는 욕심이 좀 너무 많아서 짧은 패스에도 공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좀 플레이를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브라운스 팀 전체를 보면 스킬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 이제 바로 백필드에도 러닝백도 괜찮고 그 다음에 리시버들도 이제는 좋은 선수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타이드엔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쿼터백이라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공을 나 혼자 점유할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농구에서 사실 이제 포인트 가드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쿼터백과 이제 농구의 포인트 가드를 비교할 때는 내 손에서 플레이가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득점을 올릴 수 있느냐, 가장 확률 높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봐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드가 분명히 내가 들어가서 이제 레이업을 하고 슛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플레이를 찾아서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풋볼에서 그걸 바꿔서 말하면 플레이메이커들 손에 어떻게 해서 안정적으로 공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델 베컴, 자비스 랜드리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그 선수들한테 공을 줘서 그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메이킹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플레이를 찾는다라든지 내가 좀 더 어쨌든 그 플레이를 익스텐션 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이제 있으니 그런 선수들 좀 활용하고 그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라. 라는 좀 이렇게 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제 테네시 쪽에서 얘기를 하면 데릭 헨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여전히 좀 존재감을 보였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진짜 75야드였네요. 상당히 긴 어쨌든 터치다운도 만들어내고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테너시 타이탄스가 올해 좀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마리오타도 분명히 올해는 되게 좀 부담이 가는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커 메이필드는
올해 이제 도시 전체의 부담, 그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부담도 있지만 마리오타는 개인적으로도 네. 끝은 올- FA니까. 그렇죠. 올 시즌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앞으로 선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해거든요. 근데 마리오타도 보면 그걸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쿼터백은 결국은 팀 성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플레이메이커들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릭 헨리가 이런 플레이를 해준다? 그러면 최대한 어쨌든 활용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AJ 브라운이라는 좋은 리시버를 찾았다. 네. 2라운드에서 뽑은 리시버인데 이번 이제 드래프트 시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1라운드 감이다.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리시버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리시버거든요. 네. 근데 2라운드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잘 이제 드래프트를 해왔는데 첫 경기에서 본 모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패스 3개 받아서 100야드 찍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플레이메이킹을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마리오타 입장에서도 본인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리시버, 그다음에 러닝백 이런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해서 어쨌든 팀이 이길 수 있는 모습들만 갖춰가면 됩니다. 네. 참 어찌됐든 이 경기 자체를 놓고 봤을 땐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경기였다. 그렇죠. 내용면으로는 좋진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수만 놓고 보면 이제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40점 이상을 허용한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점수만 놓고 보면 브라운스가 너무 너무 형편없이 깨졌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3쿼터까지는 좀 비등비등한 경기였거든요. 네. 막판에 4쿼터에 이제 너무 이렇게 좀 쏠렸죠. 쏠렸는데 이 3쿼터까지의 모습들만 보면 그래도 브라운스 팬들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겠다. 네. 아직 뭐 한 경기고 그래도 3쿼터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좀 너무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블로우아웃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테너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리오타만이 아니라 플레이메이커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네. 경기였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이제 좀 기대를 많이 받았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 팀을 이렇게 꺾었다는 건 오히려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도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이 마이애미 돌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처참한 경기였어요. 그렇죠. 이 경기는 볼티모어가 공을 잡았던 첫 플레이부터 마크 잉그램이 49야드 러싱 플레이를 했거든요. 딱 네. 그걸 보는 순간 이 경기 오늘 좀 보기 힘들겠다. 네. 마이애미 입장에서 정말 긴 하루가 되겠다라고 느끼게 했던 경기였고요. 네. 볼티모어가 전반에만 42점을 냈어요. 맞아요. 이미 승부가 전반도 끝나기 전에 결정이 됐었고요. 네. 마이애미가 약체인 건 알았지만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 경기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대학 경기도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붙은 대학 경기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플레이부터 49야드짜리 러싱 플레이가 나왔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칼리지 풋볼을 보면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그 플레이의 특징들을 보면 뭐 러싱 플레이도 그렇지만 패싱 공격을 할 때 그 리시버와 코너백의 간격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세퍼레이션이. 네. 근데 이날 경기를 보면서 그 라마 잭슨과 마키스 브라운이 해내는 그런 플레이들을 보면 이게 그냥 마키스 브라운이 작년에 오클라호마에서 뛰었던 경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쿼터백이 특히 이제 그 라마 잭슨이 네. 카일러 머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가 마키스 브라운에게 공을 던졌던 그런 어떤 오클라호마에서 해왔던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재현된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경기 차이가 실력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였고 네. 이렇게까지 프로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좀 보기 힘든 경기였고 네. 결론적으로 59대 10으로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볼티모어가 앞서 이제 전반전에만 42득점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역대 개막전 전반전 최다 득점 신기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2점을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42점이 프로에서 어떻게 보면 한 경기에서도 잘 안 나오는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팀이 수비에서 42점을 내줬다 그러면 되게 좀 치욕스러운 경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뭐 40버거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40점 넘어 40버거, 50점 넘어 50버거까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반에만 40버거를 허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치욕적인 모습이었는데 거의 60점 가까이 허용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보면 사실 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좀 올 한 시즌이 정말 좀 길겠다.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대학 경기 같았다라고 해서 이제 잠깐 조금만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로 좀 이제 네. 삼천포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팬분들께 잠깐 이제 좀 하나 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칼리지 풋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올 시즌에 좀 주목할 만한 팀을 하나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마키스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카일러 머리하고 같이 오클라호마에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팬분들께서 칼리지 풋볼을 좀 보고 싶은데 어느 팀을 좀 보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올해 뭐 최근 몇 년 동안 마찬가지지만 우승 후보는 알라바마 대학교와 클램슨. 이 두 팀이 가장 이제 막강한 팀들인데 네. 제가 이제 좀 재미있게 보기 위한 요소로 한 팀을 추천해드린다고 그러면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좀 보시라. 수너스. 예, 오클라호마 스너스를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팀이 뭐 랭킹도 높거니와 이 팀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최근 프로에서 불고 있는 그 다양한 감독들이 이제 펼치고 있는 공격, 그 칼리지 스프레드 어센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칼리지 출신의 감독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주자가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 감독인 링컨 라일리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최근 몇 년 동안 그 오클라호마의 공격을 이끌면서 보여줬던 그 정말 그 김민준 아나운서 저번 주에 이제 표현했던 이제 옥탄가 높은 네. 공격, 근데 하이 악테인 오펜스를 계속 이끌면서 지금 몇 년째 프로에서는 계속 이 감독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 팀이 공격이 상당히 이제 폭발력이 좋다. 그러면서 최근 2년에 올해 전에 이제 최근 2년 동안에 연속해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배출했거든요. 베이커 메이필드.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카일러 머리를 배출했는데 올해도 지금 이제 칼리지 풋볼도 지금 이제 2경기씩을 치른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이스만 트로피 1순위는 오클라호마의 쿼터백인 제일런 허츠 쿼터백입니다. 근데 이 쿼터백이 작년까지 사실 알라바마에 있었거든요. 네. 알라바마에 있다가 투아 턴거바이올라 이 선수한테 밀려서 전학 가야지. 그리고 오클라호마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와가지고 이 링컨 라일리를 만나서 그 링컨 라일리의 시스테마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베이커 메이필드나 메이필드도 원래 텍사스 텍에 있다가 스너스로 그렇죠. 넘어왔잖아요. 근데 메이필드나 그 카일러 머리 그 전에 이제 2010년에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던 샘 브래드포드 이 세 명의 오클라호마의 하이스만 트로피 위너들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제일런 허치가 원래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기도 했지만 이 링컨 라일리 감독이 이끄는 오클라호마의 공격 시스템에 와서 펼치는 그런 공격이 상당히 지금 좋다. 그래서 이 어쨌든 그 공격 그다음에 이제 제일런 허츠가 과연 또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리 또 좀 보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 라일리 감독이 다음으로 프로에 뽑혀서 올 감독 1순위다. 그래서 그 이 오클라호마 경기를 한번 좀 보시면 뭐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걸 좀 올해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팀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클라호마 수너스를 주목해라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와 돌핀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볼티모어가 이제 전반전 42득점을 올렸고 이 쿼터백 라마 잭슨 선수가 중간에 뭐 교체가 됐습니다. 사실 쿼터백이 교체됐다는 건 경기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그때부터 이제 가비지 타임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어쨌든 이 라마 잭슨 선수가 1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324 패싱 야드,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고요. 퍼펙트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라마 잭슨 선수가 이 지난 시즌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리시즌 때 이 팀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선수가 러싱은 찐이지만 사실 패싱은 아직 더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듯 5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스탯만 놓고 보면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날 상대방이 마이애미였다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대학에서도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전력 차이만큼 좀 차이가 났다라는 네.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기록은 좋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레이븐스가 어느 정도 하는 팀이냐라는 거를 좀 판단해 보려면 강한 일단- 팀과 붙어봐야 된다. 일단 다음 주 경기를 한번 네. 해보자. 1주차 경기는 지금 사실 양 팀 다 마이애미 내에서 있는 주요 선수들도 그렇고 볼티모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춘 팀인지는 아직 좀 판단하기 이르지 않느냐. 그 정도 한 경기만 넣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쉽지 상대방이 않죠. 마이애미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좀 가늠하기 어렵지 않느냐. 네. 근데 뭐 어쨌든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약한 팀을 상대로 학살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증명을 했고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것이 루키 와이드 리시버 마키스 브라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데뷔 첫 경기였는데 첫 두 번의 리셉션이 47야드짜리 그리고 83야드짜리 터치다운이었어요. 이 선수가 사실 대학 때 보여줬던 모습이 딱 이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때 이제 아까 추천해드렸던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똑같은 플레이들을 라마 잭슨하고 아주 비슷한 유형의 카일러 머리하고 이런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카일러 머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하이라이트를 찾아보셨을 텐데 카일러 머리가 롱패스 하려는 플레이들을 보면 항상 그걸 받는 사람은 마키스 브라운이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어쨌든 마키스 브라운이 대학 때 했던 활약을 그대로 펼쳐줬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의 이 데뷔 첫 두 터치다운이 모두 40야드 이상의 이 거리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요. 이 83야드짜리 터치다운은 슈퍼볼 1의 데뷔 경기에서 두 번째로 긴 야드의 이 터치다운이라고 해요. 종전 기록이 이제 리치 업처치라는 선수가 이제 90야드짜리 터치다운을 기록했는데 이게 1975년에 나온 기록이니까 이 데뷔전에서 이만큼의 긴 기록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4년 만에 나온 기록인데 네. 그 말은 사실은 앞으로도 한 40년 이상 갈 수 있는 기록이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 그만큼 어쨌든 이 볼티모어로서는 좋은 와이드 리시버를 찾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인상은 좋았다. 첫 인상은 물론 좋았다. 마이애미인 걸 감안해야 한다. 첫 인상은 좋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마키스 브라운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 그러면 사실 마키스 브라운이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 거냐라는 거는 이 경기도 이 경기지만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처음에 NFL에 와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고 어느 정도 활약을 펼쳤느냐라는 걸 좀 참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키스 브라운하고 비슷했던 선수들을 조금 보면 키가 상당히 작거든요. 네. 키가 작으면서 작은 덩치에 빠른 스피드로 작고 재빠른 스타일. 그렇죠.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딥 스레트거든요. 그러니까 롱볼을 캐치라는 그런 리시버인데 이런 선수들이 NFL에 와서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프로에 오면 코너백들이 상당히 체격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인 업 스크리미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제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인 업 스크리미지 5야드를 벗어나서부터는 잡을 수가 없지만 그렇죠. 5야드 안에서는 충분히 리시버들을 이렇게 제밍하고 범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는 걸 상당히 좀 힘들어합니다. 특히 이제 마키스 브라운 같이 이렇게 체구가 작은 리시버들은.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리시버들이 누가 있냐면 저희가 이따 말씀하겠지만 타이리ክ 힐도 뭐 그렇긴 하지만 존 로스, 그다음에 테이반 오스틴 이런 선수들이 보면은 프로에 와서 상당히 그 차이를 많이 느끼고 초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키스 구딘 뭐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프로에 올라와서 이제 그 타이탄 커버리지를 특히 이제 체격이 좋은 코너백들의 커버리지를 따돌리면서 대학 때 했던 플레이를 그대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적응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런 거를 진짜 과연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레이븐스와 돌핀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애틀랜타 팰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팰컨스가 미네소타 원정에서 2008년 이후에 승리가 없었는데 그 안 좋은 기록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할 때 저는 커크 커즌스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커크 커즌스가 안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강한 팀이라는 것은 너무 간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맞는 말씀인데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거는 커즌스가 잘하지 않아도 바이킹스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풋볼에서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격언 같은 건데 러닝 게임과 수비가 괜찮으면 이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디펜스 위스 챔피언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디펜스와 러닝 게임이 있으면 충분히 매 경기에 승산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컬 커슨스가 이 경기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패스가 단 10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팀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는 두 가지인데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수비가 정말 좋다. 그래서 라인베커들까지 그러니까 디펜시브 엔드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패스로 하시는 디펜시브 엔드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제 다니엘 헌터, 그다음에 이제 에버슨 그리핀이라는 막강한 디펜시브 엔드 콤비네이션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디펜시브 태클의
린벌 조세프, 그다음에 라인베커에서 앤서니 바까지 이날 다 패스러시에 들어가서 색을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패스러시가 강하고 다양한 선수들이 패스러시를 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팀이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패스러시가 강할 때는 이제 러싱 공격으로 이제 풀어나가서 그걸 이제 좀 중화시킨다, 상쇄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짧은 패스들로 퀵 패스들로 쭉쭉쭉 나가는 걸 해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미네소타는 사실은 패스러시만이 아니라 라인베커들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까지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어쨌든 패스러시가 들어가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상쇄할 수 있는 공격들을 여러 가지로 또 다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라인베커들이 숏 패스를 차단하고 네. 롱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 코너백까지 좋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더라라는 네. 걸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컵 커즌스가 있는 공격에서도 꼭 커즌스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러닝 게임이 괜찮더라. 그래서 이제 이날 델빈 쿡 선수가 네. 111야드를 뛰고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델빈 쿡 선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잭슨빌에서 뛰고 있는 레너드 포넷하고 같은 해에 이제 프로에 입단했거든요. 그 해에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레너드 포넷이 그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러닝백이다. 네. 그래서 전체 4순위로 뽑혀서 왔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쿡이 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전문가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로에 와서 보니 뭐 일단 포넷이 적응을 좀 빨리 했죠. 빨리 했고 쿡은 처음에 입단하자마자 계속 부상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량을 발휘를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건강하게 나와서 네.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괜찮다. 역시 잘하네라는 모습을 개막전에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니라 뭐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잘 쓰시는 플루크가 아니라 네. 이 모습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상대편들이 바이킹스를 상대하기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쿡이 잘해준다. 네. 그러면 이제 수비수들이 쿡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박스에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8맨 박스 이렇게 몰리게 되면 사실 바이킹스는 그것만이 아니라 리시버진들이 좋지 않습니까? 예. 스테판 딕스, 아담 딜렌, 그다음에 타이드엔드인 카일 루돌프까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고 올해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은 이제 어브 스미스 같은 이제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러싱 공격이 풀리면 컬크 커즌스가 경기하기 훨씬 수월해지고요. 네. 특히 이제 좋은 리시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패싱 공격도 풀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러싱 공격으로 경기를 좀 셋업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컬 커슨스가 좀 이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린다라고 그러면 사실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올해 상당히 좀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강한 팀이라는 걸 이제 좀 알게 됐고 생각 외로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는 오라인이 일찍 무너지면서 이제 좀 멜 라이언 선수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었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날 턴오버가 4개나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턴오버가 많이 나온 게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끼쳤습니다. 그 턴오버 4개 한 게 미네소타 그대로 터치다운 4개로 이렇게 컨버전이 됐거든요. 거기서 28점이 나오니까 네. 뭐 쫓아가려고 터치다운 2개를 하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턴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초반에 경기가 21대 0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격에서의 런 패스 밸런스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네. 이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빨리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이제 러싱 공격을 버리고 패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공격에서 패스를 할 거다라는 게 읽혀지면 수비수들이 훨씬 이제 수비를 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네. 이게 공격이 단순해지고 패스러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이제 좀 편해지고 그러면 이제 패스러시가 들어가면 쿼터백은 또 더 이제 프레셔를 가하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패스 정확도도 떨어지고 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 초반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웠던 거는 과연 이제 팔콘스는 디반테 프리먼이 혼자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테빈 콜맨과 같이 해주던 이제 투백 시스템을 혼자서 캐리해줄 수 있냐 네. 이런 거를 좀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러싱 공격을 많이 안 하게 되면서 그걸 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제한된 어떤 기회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테빈 콜맨과 둘의 조합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 그게 조금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경기도 좀 결정적으로 이제 턴오버가 이렇게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